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적으로 눈 소식이 있어 조금 쌀쌀한데요. 하지만 전 세계 뉴스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는 재편되는 질서, 그리고 생존의 길입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작가입니다. 요즘 국제 정세를 보면 마치 1930년대 대공황 직전의 긴장감과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각국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맥락을 읽어내야 할지 오늘 아주 밀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국가가 총 10개국이나 됩니다. 숨가쁘게 달려가야 할 것 같네요. 첫 번째 소식, 한국부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1월 13일부터 일본 나라현을 방문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추진 중인 실용주의 외교가 시험대에 오른 셈인데요. 일본 나라현은 백제 문화의 숨결이 닿아 있는 곳이죠. 역사적 연결고리를 강조하며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마치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2026년 버전을 꿈꾸는 듯한 행보랄까요. 경제 분야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이라는 역대급 성적표를 내놓았네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돌아왔습니다.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톡톡히 입고 있는 건데 올해 연간 영업이익 100조 원 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1990년대 중반 윈도우 95 출시 당시의 PC붐보다 훨씬 강력한 파동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026 경제 성장 전략에서도 언급됐듯 이런 대기업의 성과가 어떻게 균형 성장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낙수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차별금지법 발의와 공중보건의 복무 단축 법안도 이슈입니다. 네, 진보당 손솔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는 시도죠.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작업인데 보수 진영과의 마찰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숙제입니다. 한편 의료계가 환영하는 공보의 복무 단축은 지방의료 공백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유인책입니다. 1970년대 병역 혜택을 통한 인재 양성 방식이 21세기형으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 산업체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요? 방위 계약에서 전사를 우선시하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국방부와 계약한 기업들이 돈만 벌고 무기 생산은 뒷전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이나 임원 보수까지 제한하겠다는 건데 이건 마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전시 통제 경제를 연상시킵니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 기업의 이익 배분 방식에까지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이죠? 맞습니다. 미국 특수부대가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자 상원에서 대통령 마음대로 전쟁하지 말라며 초당적 전쟁 권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요. 이건 1973년 베트남 전쟁 직후 만들어진 전쟁 권한법의 재판입니다. 행정부의 독주를 막으려는 입법부의 처절한 투쟁인 셈이죠. 경제지표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12월 고용성장이 팬데믹 이후 최저치라고요? 5만 개 증가에 그쳤습니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공포가 기업들의 채용을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7%까지 치솟고 있는데 대법원의 관세 합법성 판결이 분수령이 될 겁니다. 만약 위헌 판결이라도 나오면 미국 경제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텐데 마치 1930년대 뉴딜 정책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사법부와의 전쟁이 재현될 조짐입니다. 중국으로 가보죠. 시진핑 총서기가 주재한 회의에서 당의 집중 통일 영도가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매년 초 열리는 업무보고 형식이지만 이번엔 톤이 훨씬 강합니다. 국가 통치 전반을 당이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선언이죠. 덩샤오핑 시대의 도광양회는 이제 박물관으로 갔고 시진핑의 강국몽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내부 결속을 다져서
미국의 압박에 맞서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흥미로운 건 딩 쇠샹 부총리가 디즈니의 밥 아이거 최고 경영자를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폐쇄적인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는 제발 투자해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디즈니 같은 문화 아이콘을 환대한 건 중국식 현대화가 결코 서구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무섭습니다. 태양광과 배터리 제품에 대한 수출 환급을 전격 취소하거나 줄이기로 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보조금 없이도 전 세계 시장을 씹어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동시에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입니다. 이건 19세기 영국이 자유무역을 외치며 관세를 철폐했던 모습과 비슷하지만 대상이 배터리라는 첨단 에너지라는 점이 다릅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중국의 이 결정 하나에 요동치게 될 겁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5만 1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5만엔 시대라니 1980년대 거품 경제 시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숫자입니다. 반도체주 반등과 기업들의 실적 호조 덕분인데 문제는 중국 리스크입니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군민 양용품 수출 규제를 걸었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자국 내 디지털 전환, 즉 DX 가속화에 목을 매는 이유도 결국 이런 데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자위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눈에 띕니다. 호감도가 무려 93.7%라고요? 1969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입니다. 특히 관심 분야 1위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라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본인들이 느끼는 실존적 위협이 이제 중국으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뜻이죠. 이건 패전 이후 평화헌법 아래 숨죽였던 일본이 명실상부한 보통국가, 즉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활기찬 모습입니다. 도쿄 우에노 공원의 굴 축제 소식이 들려오네요. 4만 개의 굴과 2미터 크기의 굴탕 냄비. 일본인들은 이런 축제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죠. 에도 시대부터 내려온 마츠리 문화의 힘입니다. 정치적 긴장감 속에서도 이런 일상의 활기를 유지하는 게 일본 특유의 저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또다시 신형 미사일 도레슈니크를 사용했군요. 이번엔 서부 리비우 지역을 때렸습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에 쓴 건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보내는 핵 위협 메시지입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의 공포가 유럽 대륙 한복판에서 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맞서 미국 자본을 끌어들여 리튬 광산을 개발하기로 했다고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측근들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리튬 개발권을 넘긴 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원 족쇄를 채운 거죠. 전쟁 중에도 에스토니아 핀테크 은행이 진출하고 IT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쟁의 폐허 위에서 22세기형 디지털 국가를 설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키이우의 한파 속 난방 중단 소식은 가슴이 아픕니다. 영하 8도의 혹한에 6,000개 동의 아파트가 얼어붙었습니다.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러시아의 잔인함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부다페스트에서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대학이 열리고 있어요. 총칼은 난방을 끊을 순 있어도 배움의 열기까지는 끄지 못하는 법이죠. 이란 상황이 매우 급박합니다.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사실상 국가 기능이 마비될 정도라고요? 31개 주 전체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최대 위기라고 봅니다. 처음엔 물가 폭등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하메네이 퇴진을 외치고 있어요. 정부는 인터넷을 90% 이상 차단하며 입을 막고 있지만 이미 6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시위대를 테러 요원으로 규정하며 강경 진압을 예고했습니다. 독재 정권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정당한 분노를 덮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리알화 가치는 바닥을 쳤고 청년들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이란의 석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안보 문제입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다시 한번 터질지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실용주의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미국 의회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국에 500% 관세를 물리겠다고 협박해도 인도는 우리 국민을 위해 저렴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당당하게 맞섭니다.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으니 가능한 배짱이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여전히 높네요. 6.6%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게다가 아다니 그룹이 브라질 엠브라에르와 손잡고 인도 안에서 제트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가 단순한 하청을 넘어 항공우주 산업까지 뻗어나가는 겁니다. 1950년대 네로 총리가 꿈꿨던 강한 인도의 모습이 이제야 완성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원자력 에너지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 산티버반도 에너지 독립을 향한 큰 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두 축,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독일은 산업 생산이 반등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군요. 3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하지만 기뻐하긴 이릅니다. 수출은 1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거든요. 미국과 유럽의 수요가 줄어드니 물건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남미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는 거죠. 최저임금을 13.9유로로 올린 건 내수라도 살려보겠다는 몸부림입니다. 프랑스는 외교와 이민정책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테러와 마약, 지정학적 압박에 대응해 외교 체질을 바꾸겠다는 건데 핵심은 이민 통제입니다. 프랑스 국민의 우경화된 정서를 반영한 건데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가 이제는 장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기술적으로는 CES에서 난독증 환자용 모니터나 스마트 농업 기술을 선보이며 프랑스 테크의 건재함을 알리고 있죠. 전통적인 가치와 생존을 위한 실용 사이에서 프랑스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짧은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미국 카톨릭교회는 독립 250주년을 맞아 전국 성체 순례를 진행한다는 소식이고요. 알래스카 주노 지역은 기록적인 한파에 이어 홍수와 산사태 위험으로 재난이 선포되었습니다. 기후재해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미국에서만 기후재해로 1150억 달러의 피해가 났는데 이건 이제 경제지표의 상수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탈리아에서는 친러시아 예술가들의 공연이 취소되는 등 문화계의 노 러시아 운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10개국의 긴박한 소식들, 박 작가님의 통찰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폭풍 속에서 닻을 내리는 자가 아니라 돛을 고쳐다는 자가 살아남는다. 라고 하고 싶네요. 과거의 질서가 무너질 때 비명만 지를 게 아니라 변화된 바람의 방향을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